저기 봐. 저 하늘 좀 봐. 이상한 구름이 떠 있어. 박순이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름이 십자가 모양으로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듯 그 십자가 모양의 구름들이 내 삶의 끝자락에서 뭔가 중요한 순간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졌던 기억과 마주하게 할 신호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논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 이른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동쪽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온 마을을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죠. 아직 대부분의 집들이 고요한 가운데 한 기와집에서만은 벌써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80살 정복래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정복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찬 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관절이 시리다는 것을 느꼈지만 꼭 참았습니다. 세수를 마친 후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복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어왔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이 몸을 데워주었죠. 마루에 앉아 차를 홀짝이던 정복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26살 청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흑백 사진. 바로 남편 김영도의 모습이었습니다. 6.25 전쟁 중 실종된 후 벌써 60년이 흘렀지만 그 사진 속 청년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형도야, 오늘도 안녕히 있었니? 정복래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이 된 아침 인사였죠. 처음엔 눈물과 함께 시작된 이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진 옆에는 깨끗하게 개어놓은 김영도의 군복이 있었습니다. 정복래는 매주 한 번씩 그 군복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털고 다시 개어놓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정복래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가꾼 배추, 무, 상추들이 이슬을 머금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죠.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으며 정복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도가 있었다면 이 텃밭 일도 훨씬 수월했을 텐데.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기엔 80살의 몸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정복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날을 위해 집과 텃밭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도가 돌아오면 깜짝 놀랄 거야. 이렇게 예쁘게 가꿔 놓았다고 기뻐할 거야. 땀을 훔치며 일을 마친 후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 순간 이웃집에서 박순이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래야, 벌써 일어났구나. 몸은 좀 어떠냐? 박순이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해. 순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정복래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박순이는 정복래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같은 마을에서 살며 서로를 의지해왔죠. 박순이의 남편도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녀는 정복래와 달리 재혼을 선택했었습니다. 요즘도 형도 생각 많이 하지?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복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조언했지만 정복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정복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복래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60년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는 친구가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복래야, 나는 내가 걱정돼.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괜찮아, 순이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형도가 늘 함께 있어. 정복래는 의연하게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복래는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으로 소박한 한 끼를 차렸죠.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정복래는 늘 두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김영도의 몫까지 함께 차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형도야, 오늘 김치찌개 참 맛있게 끓였어. 어서 와서 같이 먹자. 빈자리를 향해 말을 걸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김영도가 좋아했던 메뉴를 만들 때면 마치 그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너 김치찌개 정말 좋아했잖아. 맛있게 끓였는데 빨리 와서 먹어봐. 정복래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김영도가 앉던 자리에 숟가락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동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정복래에게는 남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어귀를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 회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상에 앉은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몇 명이 더 모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복래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복래는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한 아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정복래는 피식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어렸단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위안이 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정복래의 하루를 채워주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복래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꽃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심고 가꾼 코스모스, 봉선화, 맨드라미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예쁘게 흔들리고 있었죠. 분홍색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형도야, 너도 이 꽃들 보면 예쁘다고 할 거지?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꽃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결혼 전 데이트할 때도 들꽃을 꺾어서 선물해주곤 했죠. 밤이 깊어가자 정복래는 방으로 들어가 김영도의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군복 외에도 그가 쓰던 만년필, 일기장,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찍은 사진으로 두 사람 모두 어색하지만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복래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형도야,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60년이 넘었구나. 하지만 함께 산 시간은 고작 2달뿐이었지. 정복래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신혼의 단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그러나 정복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단 하루도 놓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정복래는 사진 속 김영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밤의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뚜라미와 방울벌레들이 합창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정복래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60년 동안 반복해온 이런 밤들. 그러나 매일 밤 꿈속에서라도 김영도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정복래는 작은 기도를 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어느 가을 아침, 정복래는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소들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물을 뽑으며 흙을 털어내던 정복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때 이웃집 박순이가 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박순이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복래야, 복래야. 박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부르짖었습니다. 큰일 났어. 어서 와봐. 정복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을 급히 바구니에 넣고 박순이에게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이야? 왜 이렇게 놀란 거야? 박순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 저 하늘 좀 봐. 이상한 구름이 떠 있어. 박순이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복래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름이 십자가 모양으로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지어 있었죠. 가을 하늘의 맑은 파란색을 배경으로 하얀 십자가 구름들이 신비롭게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완벽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건 처음 봐. 정복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0살까지 살면서도 이런 기이한 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순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살면서 이런 구름은 처음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고 있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실제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신기한 듯 목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저 구름 왜 십자가 모양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었고 어른들은 서로 모여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던 할아버지들이 모두 평상에서 일어나 목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들도 손을 멈추고 삼삼오오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징조라는 거 아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아니면 큰일이 터지는 거 아냐?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궁금증,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복래와 박순이도 자연스럽게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이장 김정호를 만날 수 있었죠. 김정호는 손에 라디오를 들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방금 전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는데 이 십자가 구름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나타났대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지 말이에요. 사람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전국에서 다 나타났다고요? 한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구름이 나타난 지역들이 모두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곳들이래요. 그리고 오늘부터 정부에서 전쟁 실종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정복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실종자 신원 확인이라고? 정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 전 실종된 김영도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6살 청년의 모습 그대로 말이죠.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맞아요. 북한에서 송환된 유해들과 새로 발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종자들의 신원을 확인한다고 해요. 특히 이번에는 중국에서 발견된 포로 명단과 새로운 증언들이 많이 나와서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혹시 정복래 할머니 남편분도? 정복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0년 동안 매일같이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일까요? 하늘의 십자가 구름이 정말 김영도가 보내준 신호인 걸까요? 박순이가 정복래의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래야,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어. 나 괜찮아, 순이야. 정복래는 애써 진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십자가 구름을 올려다보니 마치 김영도가 하늘에서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도야, 혹시 너야? 나한테 소식을 전해주려는 거야? 마음속으로 간절히 물어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전쟁 때 죽은 영혼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할머니는 좋은 소식이 올 징조야라고 했습니다. 정복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자신과 김영도에 관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십자가 구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죠. 정복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형도야, 정말 너지? 나한테 희망을 주려고 온 거지? 혼자서 중얼거리며 김영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복래는 텔레비전 앞에 바짝 다가앉아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목격된 십자가 모양의 구름 현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6.25 전쟁 실종자 신원 확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기존과 달리 최신 기술과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더욱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복래와 비슷한 나이의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7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진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늘의 십자가 구름을 보니 남편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던 정복래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작업에서는 최근 북한에서 송환된 유해들과 새로 공개된 포로 명단,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언들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역별로 내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 가족들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래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논산시청에 가서 신청서를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60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형도야, 이번에는 정말 널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서 신호를 보내준 거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정복래는 김영도의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원 확인에 필요할 만한 자료들을 모두 찾아서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군복, 인식표 사본, 결혼증명서, 호적등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까지 모든 것이 60년 전 그대로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복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관해왔는지 알 수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건가? 정복래는 김영도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십자가 구름이 나타난 이 특별한 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십자가 구름들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고 달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형도야. 나 너를 꼭 찾을 거야. 정복래는 마지막으로 사진에게 말을 걸고는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복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희망 때문이었죠. 세수를 마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김영도와의 마지막 사진에서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비록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습니다. 준비해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논산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정복래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형도야, 오늘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첫걸음이야. 창밖으로는 여전히 십자가 구름들이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더 선명해진 것 같았죠. 논산시청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복래와 비슷한 연령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지만 중년의 자녀들과 함께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손에 낡은 서류들과 오래된 사진들을 들고 있었죠. 정복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선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남편분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친절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6.25 때 실종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정복래가 답하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형을 찾고 있어요. 그때 제가 어려서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드디어 정복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실종자 신원 확인 담당 공무원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정복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앉으세요. 실종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입니다. 김영도라고 해요. 정복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언제 실종되셨나요? 1951년 1월 4일이었어요. 서울 수복 작전에 참가했다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정복래는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으니까요. 공무원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준비해 오신 서류들을 보여주세요. 정복래는 소중히 보관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김영도의 군복 인식표 사본, 결혼증명서, 마지막 사진까지. 공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보관하셨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드물어요. 정복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년 동안 정성스럽게 보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원 확인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출해주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고 북한에서 송환된 유해들과 비교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새로 발견된 포로 명단과도 대조해 볼 예정이에요. 정복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정복래가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을 했습니다.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석 달 안에는 연락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정복래는 조금 실망했지만 60년을 기다린 것에 비하면 석 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청을 마치고 시청을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뗀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복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도야, 이제 정말 널 만날 수 있을까?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젯날과는 달랐습니다. 박순이가 급히 달려와 정복래에게 말했습니다. 복래야, 큰일 났어. 박정식 할아버지가 내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 박정식은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할아버지였습니다. 79살이지만 여전히 기력이 넘치고 마을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했죠. 정복래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관 앞으로 갔습니다. 박정식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마을 사람들이 휘둘리면 어떻게 해요? 정복래 할머니, 진정하세요. 6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박정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정복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식이 할아버지,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남편을 찾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인가요? 박정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봐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불쾌해요. 박정식의 말에 정복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도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어제 하늘의 십자가 구름이 그 증거예요. 정복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식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구름이 무슨 증거예요?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미신에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박정식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복래는 점점 외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순이가 정복래 편에 서며 말했습니다. 정식이 형, 너무 심하지 않아요? 복래는 평생 남편만 기다리며 살았는데. 하지만 박정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편하게 사셔야죠. 정복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형도를 끝까지 찾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정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끝내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집에 돌아온 정복래는 김영도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형도야, 사람들이 날 이상하다고 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꼭 찾을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십자가 구름이 떠 있었고 그것이 정복래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정식과의 갈등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복래는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직접 시청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직 검토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복래에게는 시청 소식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박정식이 여기저기 다니며 정복래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닌 탓이었습니다. 평소 정복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도 이제는 눈을 피하거나 대충 손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복래가 텃밭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여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정복래는 호미를 놓고 회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이 둥글게 모여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정복래가 다가가자 갑자기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정복래가 밝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순자 할머니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냥 별것 아닌 이야기예요. 복래 할머니. 다른 할머니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복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정복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이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복래 할머니. 저희는 그냥 텃밭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복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이죠. 점심시간 즈음 박순이가 정복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복래야, 나 할 말이 있어. 박순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복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좋지 않은 이야기야. 박순이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복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정식이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늙은 할머니가 끝내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이상한 소문에 휘둘리고 있다고 말하고 다녀.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좀 이상하게 보고 있어. 정복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남편을 찾는 게 잘못된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이는 정복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복래야. 내가 잘못한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은 60년이나 지난 일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순이야. 형도는 분명히 살아있어. 하늘의 십자가 구름이 그 증거라고. 정복래는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복래를 바라봤습니다. 복래야,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때 마침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복래의 아들 김상용이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55살의 김상용은 오랫동안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살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정복래는 아들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려온 걸까요? 엄마, 안녕하세요. 김상용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지 않았고 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상용아, 갑자기 웬일이니? 사업은 어떻게 하고 내려온 거야? 정복래가 반가우면서도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김상용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마을에서 엄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6.25 실종자 찾기 신청하셨다면서요? 정복래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신청했어. 뭔가 문제라도 있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김상용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예요. 6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하게 보고 있잖아요. 정복래는 아들의 말에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용아,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 엄마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시면 마을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김상용의 말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김상용이 꺼낸 이야기는 정복래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이 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괜찮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다른 할머니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대요. 정복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을 팔라고? 네, 엄마. 어차피 혼자 사시기도 힘들고 마을 사람들도 엄마를 이상하게 보고 있잖아요.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김상용은 마치 사업 회의를 하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값도 꽤 나올 거예요. 그 돈으로 요양원비도 내고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정복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야. 우리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꿈을 키웠던 곳이고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야 하는 곳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이도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상용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헛된 꿈을 꾸고 계세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엄마, 이런 소리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들의 냉정한 말에 정복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형도가 돌아올 때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 형도가 날 어떻게 찾겠어? 정복래는 울음을 참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상용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박순이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상용아, 내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라. 평생 아버지만 기다리며 살아온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하지만 김상용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 할머니, 제발 엄마를 좀 말려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되겠어요. 저도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이상한 일로 소문나면 저한테도 영향이 와요. 김상용의 말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상용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정복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찾기도 그만두시고요. 정복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정복래는 김영도의 사진 앞에 앉아 하소연했습니다. 형도야, 사람들이 모두 날 이상하다고 해. 우리 아들까지도 그래. 나 혼자서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까?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아들 김상용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복래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가족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복래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시청에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복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생필품이 떨어져 가는 데다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복래는 창밖으로 여전히 떠있는 십자가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형도야, 저 구름이 정말 내가 보낸 신호가 맞지? 시장에 도착해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아는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이영희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영희가 정복래를 보자마자
급히 다른 곳으로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야. 정복래가 불렀지만 이영희는 못 들은 척하며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정복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아는 사람들도 자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정복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남편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복래가 다가가자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복래 할머니시죠? 저는 논산시청 실종자 담당 직원 박민수입니다. 정복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청에서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소식이 있나요? 정복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복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영도 씨와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를 검토했는데 할머니께서 제출해 주신 증거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인식표 번호인데 할머니께서 제출하신 번호와 군 기록에 있는 번호가 다릅니다. 그리고 부대 배치 기록도 일치하지 않아요. 정복래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박민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잖아요.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 기억이 틀릴 리 없어요. 정복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송환된 최근 자료를 보니 김영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1952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정복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형도는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있다고요. 하지만 박민수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신원 확인 작업에서 김영도 씨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복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6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모두 헛된 거였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박민수가 떠나고 난 후 정복래는 김영도의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형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모두 내가 죽었다고 해.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때 문득 박순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복래의 울음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온 것이었죠. 복래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박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시청 직원이 전해준 소식을 박순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순이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래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순이야. 나는 믿을 수 없어. 형도는 분명히 살아있어. 정복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60년 동안 헛된 꿈을 꾸어온 것일까요?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정복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상용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시청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복래는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상용은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것 봐요,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김상용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정복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용아,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집 팔라는 소리만 하는 거니? 엄마,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김상용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복래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청에서는 남편이 이미 죽었다고 하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아들은 집을 팔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형도야, 정말 내가 죽은 거야? 내가 60년 동안 헛된 꿈을 꾼 거야? 정복래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복래 할머니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정복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김영도 씨의 고향 친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복래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도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김영도 씨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 꼭 알려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복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형도를 만났다고 하셨다고요? 네, 할머니. 내일 직접 찾아뵙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정복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청에서는 김영도가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도야, 정말 살아있는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잘한 거야?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복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들은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김영도 씨를 중국에서 만났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일찍 깨어나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약속한 시간에 맞춰 한 중년 남자가 정복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선량해 보이는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복래 할머니.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어제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제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요? 정복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먼저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제 아버지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정복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몇 장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의 뒷모습이 김영도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형도인가요? 정복래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명확하게 나온 사진은 없어요. 이정민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길 그분이 항상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논산에 있는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정복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형도가 맞나요? 확실한 거예요? 이정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이정민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실 때였어요.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김영도라는 분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포로로 지내다가 탈출한 분이셨대요. 포로로 지냈다고요? 정복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6.25 때 포로로 잡혀서 북한에서 수십 년을 지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중국으로 탈출했는데 몸이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정복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도가 정말 살아있었던 걸까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이정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분이 중국에서 병을 얻으셨다고 해요.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몸이 많이 상했대요. 그리고 1995년에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정복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말하기 어려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해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정복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도가 1995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럼 형도가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정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메모해 두신 건데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정복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논산에 있는 내 아내 복래에게 꼭 전해달라. 나는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살았다. 함께 심었던 코스모스가 아직 피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정복래는 그 글을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코스모스 이야기는 김영도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둘이 함께 정원에 코스모스를 심었거든요. 정말 형도의 말이 맞아요. 우리만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김영도가 1995년에 세상을 떠났다면 이미 30년 전에 죽은 거였습니다. 자신이 그를 기다리며 보낸 마지막 30년은 정말 헛된 시간이었던 걸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형도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이정민은 아직 할 말이 더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정민이 다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그분한테서 받았다는 물건이에요. 그것은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복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할머니께 쓴 편지라고 해요.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언젠가 할머니께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이정민이 편지를 정복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정복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형도가 쓴 편지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렇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복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김영도의 글씨였습니다. 정복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복래에게. 나는 지금 중국에 있다. 북한에서 수십 년을 보내고 이제야 자유의 땅에 왔지만 몸이 많이 아프다.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복래야,
나를 기다리지 마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심은 코스모스처럼 내 마음도 매년 피어날 것이다. 정복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김영도가 자신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다는 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형도야, 왜 이제야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거야?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께서 이 편지를 할머니께 전해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정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영도는 정말 살아있었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 6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이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정복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정민이 떠나고 난 후 정복래는 김영도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영도가 자신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동시에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형도야, 정말 너였구나. 나를 기다리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정복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김영도의 마지막 당부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를 기다리지 마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저녁 박순이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정복래를 찾아왔습니다. 복래야, 오늘 낯선 사람이 왔다면서? 무슨 일이었어?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 정복래는 박순이에게 이정민이 전해준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편지까지 보여주며 김영도의 마지막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박순이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보고 난 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래야,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형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니?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잖아. 너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했을 거야. 정복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순이야. 60년을 기다렸는데. 복래야, 형도도 너한테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어. 이제는 정말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닐까? 형도도 천국에서 편히 쉬고 싶을 거야. 박순이의 말에 정복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김영도의 편지에 담긴 진심을 알면서도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정복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논산시청에 가서 김영도에 대한 모든 진실을 정확히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정민이 전해준 이야기와 시청에서 처음에 말한 내용 사이에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만 마음의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청에 도착해서 담당 직원 박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정복래는 이정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영도가 북한에서 포로로 수십 년을 지내다가 1990년대에 중국으로 탈출했다는 내용, 그리고 1995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정복래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검색해 보겠습니다.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몇 분 후 박민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또 다른 김영도 씨 기록이 나와요. 또 다른 기록이요? 정복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화면을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확인해드린 김영도 씨는 1952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동명이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 남편분과 생년월일, 출생지가 정확히 일치하는 김영도 씨 기록이 따로 있네요. 정복래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기록을 찾은 거예요? 박민수는 더 자세히 화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 남편분은 1951년 실종 후 북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990년대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네요. 최근에 북한에서 넘어온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럼 이정민 씨가 전해준 이야기가 맞다는 거네요. 정복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 같아요. 동명이인이 여러 명 있어서 혼동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정복래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내용과 이정민이 전해준 이야기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김영도가 이미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도 명확해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복래는 마을 회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박정식을 마주쳤습니다. 정복래 할머니, 또 시청 다녀오셨어요? 박정식이 여전히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포기 안 하시는 거 봐서는 이번에도 별 소식이 없었나 보네요. 언제까지 그런 헛된 일을 하실 건가요? 정복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정식이 할아버지, 형도는 정말 살아있었어요. 1995년까지 중국에서 살아있었다고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어요. 박정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지금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중요해요. 내가 60년 동안 헛된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형도는 정말 살아있었고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복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박정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래요? 증거라도 있다는 거예요? 네, 증거가 있어요. 정복래는 김영도의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형도가 중국에서 직접 쓴 편지라고요. 나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사람들은 신기한 듯 정복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마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박정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복래의 확신에 찬 모습과 실제 편지를 보니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그럼 정말 편지가... 네, 정말이에요. 형도는 마지막까지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말 편지가 있다면서요? 정복래 할머니가 거짓말할 뿐이 아닌데. 그럼 정말 남편분이 오랫동안 살아계셨던 거네요. 60년을 기다린 게 헛되지 않았구나.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복래는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김영도의 편지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복래에게. 나는 지금 중국에 있다. 몸이 많이 아프지만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심은 코스모스처럼 내 마음도 매년 피어날 것이다. 하지만 나를 기다리지 마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박정식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복래의 60년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거든요. 정복래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심하게 오해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박정식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정식이 할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정복래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도의 마지막 당부,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복래는 김영도의 사진과 편지를 앞에 놓고 긴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도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60년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너를 놓아줘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십자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형도야, 저 구름이 정말 내가 보낸 마지막 신호였을까?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거였을까? 정복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도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복래는 김영도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나를 기다리지 마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문장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김영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복래는 일찍 일어나 김영도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사진, 그리고 어젯밤에 받은 편지까지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제는 이별을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박순이가 평소보다 일찍 정복래를 찾아왔습니다. 복래야, 어젯밤에 잠은 잤어? 얼굴이 많이 편해 보여. 정복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순이야.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 이제 형도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거야. 정말이야?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박순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도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잖아.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겠어. 60년 동안 기다림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형도를 사랑해 볼 거야. 정복래는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관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회관으로 가니 벌써 몇몇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정식도 그 중에 있었죠. 정식이 할아버지,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해요. 정복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정식은 오히려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60년을 한결같이 기다리신 거 보니까 감동이에요. 다른 할아버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복래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복래는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그런데 이제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형도의 마지막 부탁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호 이장이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밝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마을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혼자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박정식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마을 경로당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돌봐드리는 일도 있고
아이들 급식 도우미도 필요해요. 정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오후에는 아들 김상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용아, 엄마야. 엄마, 웬일이세요? 집 파는 문제 결정하셨어요? 김상용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용아, 엄마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걱정은 이해해. 정복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대신 엄마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해. 마을 일도 돕고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면서 말이야. 김상용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버지 찾는 일은 그만두시는 거예요? 응, 아버지는 이미 찾았어.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기억할 거야. 엄마. 김상용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야, 상용아.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 알아.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변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 저녁 무렵 정복래는 텃밭으로 나가 코스모스를 바라봤습니다. 김영도와 함께 심었던 그 꽃들이 올해도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형도야, 내가 편지에서 말한 대로 코스모스가 또 피었어. 내 마음처럼 매년 피어나고 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떠있던 십자가 구름들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복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도야, 이제 정말 가는 거야? 나한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야? 십자가 구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복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김영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형도야, 60년 동안 고마웠어. 이제 나는 내 부탁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볼게. 하지만 널 잊지는 않을 거야. 다만 기다림이 아닌 추억으로 기억할게. 그날 밤 정복래는 김영도의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상자에 정성스럽게 넣고 방 한편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꺼내보지 않을 것이지만 여전히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복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마을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지도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활력이 생겨났습니다. 일주일 후 박순이가 정복래를 찾아왔습니다. 복래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할머니 칭찬이야. 정복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순이야. 나도 이런 삶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어. 형도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박순이의 말에 정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형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어. 한 달이 지나자 정복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바쁘게 마을 일을 도우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가끔 김영도가 그리우면 코스모스 정원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따뜻한 추억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복래는 코스모스 정원에서 김영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형도야, 이제 나는 정말 괜찮아. 내가 원하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외롭지도 않고 보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넌 편히 쉬어도 돼. 그리고 정복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마을 할머니들을 돌봐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웃을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코스모스 꽃들이 저녁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정복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도의 사랑은 이제 기다림이 아닌 새로운 힘이 되어 정복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